가난이 대문을 열고 찾아들면 사랑은 창문 밖으로 달아나는 법이라죠. 특별히 부유하진 않았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던 우리 가족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극도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몫으로 일해온 남편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작은 사업체를 꾸렸어요. 지방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했던 남편이 시행사 부도로 일이 중지된 지 1년이 넘자 생활비는커녕 도리어 빚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비를 털어 직원들의 급여를 챙겨주느라 쌓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했어요. 부도를 내고 잠적한 시행사 일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낸다 한들 크게 손실을 본 사업체가 다시 일어선다는 보장도 없었죠. 내가 평생 벌어다 준 돈 어디에다 썼어? 집에 이렇게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다 알고 있으니까 빼돌린 돈 가져와. 친정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미쳤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 쓰느라 나도 빠듯하게 아껴서 썼어요. 모아둔 돈 당신이 직원들 월급 준다고 다 가져다 쓴 게 언제인지나 알아요? 시끄러워. 이제 보니까 당신 아주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네. 남편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한 푼이라도 보탤 생각은커녕 감히 남편 말에 바락바락 대들어? 당신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조는 고사하고 바가지나 긁으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잘 되겠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이나 다름없다고. 이 양반이 정말 술만 먹으면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네? 그만하지 못해요? 애들 다 듣는데 내 꼴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야겠어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어쩌다 한번 술에 취해 귀가하면 우리는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를 말로 핥히고 상처내며 싸우곤 했어요. 평소 말수는 적었어도 우직하고 자상했던 남편도 사업 실패와 경제적 궁핍함에 시달리자 밑바닥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소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왔고 아이들 교육 문제나 시댁, 친정 문제를 잘 챙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돈 문제로 이렇게 남편과 어긋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돈을 벌려고 알아봤어요. 결혼해서 평생 살림만 했던 여자가 밖에 나가 할 만한 일이라고는 파출부나 청소, 부업이 전부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식당 설거지나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짬짬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봤자 애들 학원비도 벌기 힘든 것이 세상 일이더라고요. 밖에 나가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몸소 깨닫게 되면서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군요. 눈치 빠른 큰애 수연이는 사춘기가 와서인지 아니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좀처럼 말이 없었어요.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도란도란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나이차가 한참 나는 남동생 민욱이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동생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게 행동하는 둥 영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더군요. 15이면 한참 민감할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자꾸만 수연이가 거슬렸어요. 빠듯한 형편에 학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가 일까지 하는데도 학원에서는 종종 수업에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너 오늘 학원 안 갔어 왜?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너 거기가 얼마짜리 학원인지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정말 혼난다? 속상한 마음에 꾸중을 해도 수연이는 저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지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고개만 꾸벅하고는 도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수연이의 옷에서 이상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거나 저한테 연락을 하는 일도 들쭉날쭉 수상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지 교복 치마 길이도 유난히 짧아지기 시작했고요. 종종 제 지갑에 손을 대는 듯 일당으로 받은 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의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가장 화가 나는 건 수연이가 저와의 대화를 피한다는 거였죠. 이해는 하려 했지만 제 자신부터가 몸과 마음이 힘들다 보니
자꾸만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까지 하게 되더군요. 너 어제는 어디 갔다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너 이러자고 그 고생하면서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아차 싶었지만 자꾸만 수연이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으련만 서운한 말 좀 했다고 저를 흙이듯 쏘아보거나 대꾸도 하지 않는 수연이에게 더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런 수연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위태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꽉 차 있었어요. 결국 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과 험한 말이 오갔죠. 요즘 나가서 돈 버는 것 같더라. 얼마나 버는데?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나를 우습게 알아? 내가 나가서 아무리 벌어봤자 당신 술값이나 되겠어요? 돈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면서 몸축낼 술값은 있다 이거죠? 이런 못돼 먹은 여편네를 봤나? 야, 네가 내 술값 대줬어? 언제 한번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주면서 술상 한번 차려줘 봤냐고. 당신이 뭘 잘했다고 툭하면 행패예요, 행패가? 애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당신이란 인간은 한다는 짓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는 거죠? 당신 말대로 내가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다가도 툭하면 술만 퍼마시고 들어와서 날 달달 볶아대는데 무슨 술상은 술상이에요? 내가 진짜 어쩌다 너 같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꼴이 이게 뭐야? 평생 마누라하고 새끼 하나 있는 거 먹여 살려보겠다고 죽도록 일만 했는데 남의 새끼까지 걷어다 키우는 것까지 죄다 내가 번 돈으로 대줬더니 돌아오는 대접이 이거야? 이거냐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남의 새끼? 새끼가 하나 있다고요? 그걸 지금 애들 듣는데 말이라고 해요? 도대체가 정신이 있어요? 정신머리가 있냐고요! 뭐야? 이런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여편네가 있나? 남편은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안방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들었죠. 다 때려부셔요. 다 때려부셔. 그렇게 한다고 문짝이 떨어져요? 더 해봐요. 내가 그깟 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정말 우습지도 않아. 깡패가 따로 없네요. 어쩌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저는 목소리가 마구 떨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더니 수연이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방금 전 저와 남편이 한 이야기를 수연이가 들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죠. 수연아, 이제 들어온 거야? 다시 나갈 거예요. 친구랑 PC방 가기로 했어요. 뭐? 저 PC방 갔다가 친구랑 떡볶이 사 먹고 올 건데 돈 좀 주세요. 너 지금 시험 기간 아니니? 학원 갔다 왔으면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차피 망한 거 다음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잖아요. 저는 수연이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행여나 남편이 한 말을 듣기라도 했을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괘씸하고 서운한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남편은 수연이를 보자마자 뭐가 더 화가 났는지 방문을 한 번 더 세게 걷어차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하며 참았던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그래, 다 나가! 나가버리라고! 수연이 너도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가서 친구랑 살아.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키워놨더니 내 마음 이해해주기는커녕 나가서 지 놀 궁리만 하고 남편이란 인간은 지 힘들다고 절 모양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이지? 난 도대체 이 집구석에서 뭐하는 존재야? 저는 미친 여자처럼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듣고 있던 수연이는 대꾸는커녕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남편처럼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직 말도 유창하지 않은 아들 민욱이가 제 눈치를 보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죠. 4살배기 아들마저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서둘러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저는 아들 민욱이를 잘 챙겨놓은 뒤 수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수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어른들의 눈치를 잘 보는 아이였어요.
수연이의 책상 위에는 저와 단둘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7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남편이 기념으로 찍어준 사진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이렇게 중학생이 되도록 잘 커주었는데 제가 아까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춘기 여자애가 친구와 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이해해주지는 못하고 감정만 앞세웠다는 후회가 들었던 거죠. PC방 떡볶이 같은 것들이야 크게 나쁜 짓도 아닌데 용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고 내보낸 것 같아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저는 다시 액자 속의 저와 수연이를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의 수연이는 잔뜩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마치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갔을 때 처음 본 그 얼굴이었죠. 저는 28에 3살 연상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7살 난 업둥이 여자애가 하나 있었죠. 미신이나 점을 맹신하던 시어머니가 무당 말만 듣고 덥석 받은 업둥이 수연이. 동네 어귀에 버려진 여자아이를 받으면 집이 흥한다던 무당의 말과는 달리 수연이를 들여 키웠지만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었죠. 덕분에 수연이는 온갖 구박받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시댁 입장에서야 수연이를 키우면 로또라도 당첨되는 행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아지기는커녕 군 식구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며 대놓고 수연이를 무시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수연이가 눈에 밟혀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상처받은 강아지처럼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수연이는 7살이 되도록 유치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집안 허드렛 일이나 돕고 있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으면서도 행여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치가 역력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정이 많고 특히나 아이들을 좋아했던지라 그런 수연이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낡은 속옷 차림으로 대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수연이를 보았을 때 어찌나 놀랐던지요. 수연아, 여기 뭐 하는 거야? 옷은 어쩌고? 추운데 이런 꼴로 있어? 제가 잘못해서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요. 걸레를 깨끗하게 못 빨았거든요. 저는 눈에 불이 나듯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한테 굳은 일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집 밖으로 쫓아낸다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데려가 키우겠다고요.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시어머니는 두 팔 들고 반겼죠. 우리가 수연이를 왜 데려가서 키워? 당신 진심이야? 난 이미 마음으로 수연이를 받아들였고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눈치인데 안 될 거 없잖아요? 수연이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덥석 맡았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질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솔직히 제가 데려가서 키우면 아무리 못 키워도 어머님보단 나을 거예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뭘 제대로 먹이기나 하는지 비쩍 말라서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그리고 유치원 다닐 나이에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거 더는 내가 못 참겠어요. 남편도 제 고집을 말리지는 못했어요. 아니, 우리야 계속 키우고 싶지. 오죽 정이 많이 들었겠니? 근데 며느리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난들 어쩌겠어? 누구라도 데려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제가 나선다니 시댁에서는 나쁠 게 없었죠. 남들한테 욕이라도 먹을까 싶어 어디 고아원에 보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데려간다면 어디 말하기도 모양새가 좋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라고 불러야 돼. 이제 수연이 너는 내 딸이야. 알았지? 내가 직접 낳진 않았어도 내가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니까 이제 엄마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7살짜리 아이가 제 말을 알아듣기는 한 건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눈치를 보는 건 여전했죠. 그렇게 수연이를 집에 데려왔고 저는 정말로 수연이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던 수연이도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고 씻기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제 정성으로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엄마 하고 부르더군요.
그 엄마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고 행복하던죠. 엄마, 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제 친구가요. 엄마가 묶어준 머리 모양 예쁘다고 자기 엄마한테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 엄마는 할 줄 모른다고만 하고 머리 예쁘게 묶어주지도 않는데요. 어떤 날은 말없이 제품에 파고들더니 저는 엄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라며 아양을 떨기도 했죠. 그 전에는 말도 없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저 네 하면 그만이었던 수연이가 저에게 수다도 잘 떨고 재롱도 부리며 예쁜 짓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수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자 마치 하늘이 감동하여 선물이라도 준 것처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렇게 30이 넘은 나이에 첫 아들 민욱이를 낳게 되었어요. 막 11살이 된 수연이는 동생 민욱이를 너무나도 예뻐했죠. 행여 질투하고 시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수연이는 태생이 선하고 다정한 아이여서 그런 거 하나 없이 온 마음으로 동생을 챙기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뻐서 제 인생이 아이들이라는 축복으로 영원히 행복할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수연이와 제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수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온 건지 혼자 어딜 터벅터벅 걷다가 온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죠. 수연이는 저에게 고개만 한번 꾸벅 숙이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수연이의 방에 들어갔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지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자니? 수연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수연아,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랑 엄마가 요즘 자꾸 다투는 거 절대로 수연이 때문이 아니야. 우리 딸, 아빠 조금만 이해해드리자. 아빠도 힘드셔서 그런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애들만도 못하게 바보처럼 굴 때가 있어. 어른들도 다들 연약한 존재일 뿐이거든. 저는 잠든 수연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다가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혼자서 소리 죽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수연이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고 나온 뒤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다시는 수연이한테까지 화풀이 하지 말자고, 상처 주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가 끝난 시간인데도 수연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있다가 학원에 갔나 싶었죠. 그런데 학원이 끝난 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수연이가 학원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급히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나 수연이와 함께 있었던 친구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수연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가출이면 하다못해 들고 가야 하는 간단한 옷까지도 용돈을 모아놓은 저금통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우선은 단순 가출로 보인다는 경찰의 말에 크게 화를 내고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지만 수연이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전단지를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미친 여자처럼 수연이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수연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이. 그렇게 결국 저는 수연이를 잃고야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수연이를 잃고 나서야 저는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처절하게 느꼈어요. 저는 기울어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민욱이를 키우고 짬짬이 나가서 돈 버느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잠깐이라도 나가서 수연이를 찾는 전단지를 뿌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제발 어딘가에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저는 가족 사진이 담긴 예전 앨범을 꺼내 수연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7살에 저희 집에 와서 곧바로 유치원에 들어간 수연이.
다른 아이들보다 한글을 늦게 가르친 탓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던 터라 학교 끝나면 붙들어 앉혀놓고 한글이니 산수니 가르치느라 엄하게 굴기도 했지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부족함 없이 해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시간들도 떠올랐어요. 처음 수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저를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말수도 적었던 수연이가 그날만큼은 얼마나 좋아하며 까르르 웃던지요. 조숙한 애들도 다른 애들처럼 그저 어린애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수연이에게 솜사탕을 사주자 그때 한 입 먹더니 탄성을 질렀던 일도 생각났어요. 솜사탕을 처음 먹어본다는 말에 저는 울컥했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옷이라고는 남의 집에서 얻어온 것만 입던 수연이는 제 손길이 닿으면 닿는 대로 예쁘고 귀엽게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화사했어요. 머리를 종종 따아주면 말괄량이 삐삐 같고 잘 빗어 리본을 묶어주면 동화 속 꼬마 공주 같았죠. 우리 수연이, 착하고 예쁜 내 딸 수연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한글을 깨치고 난 뒤부터 다른 애들보다 더 앞서 공부도 잘했죠. 말수가 적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저에게 하루 일과를 조잘거리며 말도 잘했고요. 동생 민욱이한테는 얼마나 살가운 누나였던죠. 엄마 힘들다며 잠투정하는 남동생을 등에 업고 이리저리 잠도 재우고 놀아주기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니 그리웠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 저는 틈나는 대로 수연이가 보고 싶으면 수연이와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뒤적이며 애타게 수연이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렇게 하늘도 무심하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수연이를 잃은 지 14년. 이제 29 아가씨가 됐을 나이였죠. 길거리에서 그 또래 여자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곤 했어요. 제가 수연이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나이가 그쯤이다 보니 더욱 수연이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공사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지만 일거리가 줄어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기 사업하던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분했던지 울화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기울고 기울어 이제는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가 되었죠. 우리 집이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를 살다가 이제는 월세로 내려앉은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들 민욱이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제 아빠를 따라 공사 현장에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럴 작정으로 아예 수능조차 치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연이를 잃고 집도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니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저는 더욱 침울해져만 갔죠. 갱년기 우울증까지 겹쳐오자 저는 수시로 눈물이 나고 온몸이 아파왔어요. 그래도 부모 없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수연이를 생각하면 그 애가 겪는 고생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에 오직 죄지은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증세가 심해 전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저는 어떻게든 제 아들 민욱이만큼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었어요. 재수를 권하니 민욱이는 학원비를 엄마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며 아빠 대신 현장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더군요. 월세를 밀려 주인에게 독촉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보증금에서 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지겨워 죽겠네. 무슨 집주인들은 다악덕 업주들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월세를 줘야 우리도 세금을 내고 사는 거예요. 벌써 몇 달째 밀린 건지 알기나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는 꼭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방 빼요. 알아들어? 그렇게 집주인에게 월세를 독촉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더는 내세울 자존심도 없던 저는 자존감까지 바닥을 치며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나 저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저는 수연이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수연이를 찾게 되더라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몰골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허리를 다쳐 현장 일도 못 나가게 된 남편은 집에서 허송세월하며 세상 탓만 하고 있었고, 하나뿐인 아들조차 꿈과 희망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연이한테 못할 짓을 한 건 아니었는지 후회도 많이 됐죠.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나갈 만큼 저에게 서운한 게 많았는지 너무나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거나 두 손에 꽃바구니를 든 사람들로 식당이 북적였어요. 식당 안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버젓이 자식도 있고 시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셔서 아래 위로 카네이션을 주고받을 사람이야 있었지만 저에게는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만나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가 이내 씁쓸한 심정이 되었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허리 아프다고 그렇게 맨날 누워있기만 하면 재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좀 일어나서 몸도 움직이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래요. 남편은 아예 말이 없었어요. 허리를 다치기 전에는 소리라도 치고 화도 내고 하더니 아예 다쳐서 드러눕게 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처럼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추슬러서 남편의 밥을 차렸습니다. 민욱이는 낮에는 공사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재수학원 단과반을 다니고 있었어요. 민욱이마저 집에 없자 집안이 더욱 을씨년스러웠죠. 문득 점심시간에 본 손님들의 가슴에 매달린 카네이션이 떠올랐어요. 어딘지 모를 묘한 감정이 울컥 올라오고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그리움과 슬픔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더욱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월세 독촉할 집주인이 아니면 딱히 누가 우리 집에 올 일이 없었기에 불 끄고 조용히 있었어요. 오늘만은 제발 그냥 가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도 무색하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려댔죠. 저는 결국 오늘이야말로 정말 우울한 날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현관으로 나갔죠.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저를 꽉 껴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훅 끼쳐오는 젊은 여자의 좋은 향기와 함께 제 볼과 닿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놀란 저는 불을 켜고 문 앞의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젊고 예쁜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카네이션이 보였죠. 내게 카네이션을 줄 젊고 예쁜 아가씨라니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엄마, 저예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정말 수연이었던 것이죠. 수연이? 우리 수연이라고? 수연아, 수연아! 저는 등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의 짜증 섞인 질문 따위에 아랑곳 없이 수연이를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다 큰 수연이도 저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우리 수연이가 왔어. 우리 수연이가 왔다고.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허리를 붙들고 겨우 움직여 수연이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비록 겉으로는 수연이가 싫은 것처럼 굴었지만 속정이 깊은 남편도 수연이에 대한 죄책감이 컸던 것입니다. 수연아, 일단 앉아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왜 집을 나갔어? 수연이가 나가고 난 뒤 제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지 미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수연이는 다 아는 사람처럼 애틋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집 나가서 목포에 있는 보육시설로 갔어요. 미리 알아본 곳이었고요.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가지 못하게 하실 게 뻔해서 그땐 그렇게 나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보 같은 거사, 왜 그랬어? 너 나가고 내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엄마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화를 내면서도 두 손으로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그쳤어요. 저도 처음에 나갔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다시 왔었어요. 그때 지하철역에서 저 찾는 전단 나눠주는 엄마도 봤고요. 당장 뛰어가서 엄마 껴안고 울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면 다시 못 돌아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는 제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전단지를 꺼내어 저에게 건네더군요. 제가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돌렸던 그 전단지 중 한 장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이거 뿌리면서 너 찾으려고 그렇게 혼비백산해서 뛰어다녔어. 근데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엄마는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정말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저는 그 낡은 전단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수연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보육시설에 다시 들어가다니 제 발로 보육시설에 찾아갈 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할 수연이의 행동에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 사업 어려워지고 민욱이 챙기기도 바쁜데 저까지 있으면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라도 사라져버리는 게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니? 엄마를 위해서 사라져버리다니? 엄마한테는 민욱이나 너나 똑같은 자식이었어.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 데려다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엄마한테 보탬이 되기는커녕 집만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행동도 더 비뚤게 했던 거였고 엄마가 저한테 실망하실 만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야 헤어지고 나서도 덜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수연이의 속 깊은 걱정을 듣고 나서야 그때 수연이가 왜 그렇게 비뚤게 굴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랬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미운 털이라도 박힌 뒤에 나가야 엄마가 덜 슬퍼할 것 같았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수연이에게 모질게 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때마침 민욱이가 집에 돌아왔죠. 수연이를 보더니 멀뚱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쳐다봤어요. 민욱아, 네 누나다. 수연이. 엄마가 항상 찾아 헤매던. 아들은 놀란 얼굴로 수연이를 쳐다봤어요. 어린 시절 헤어져서 서로 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연이는 민욱이를 보자마자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업어 키우다시피 한 동생이 이렇게 훤칠하게 컸다는 게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컸구나. 정말 못 알아보겠다. 누나, 정말 수연이 누나예요? 어릴 때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래, 내가 네 누나 수연이야. 넌 기억 안 나겠지만 난 너 많이 업어줬는데. 엄마한테 들어서 잘 알아요. 엄마가 항상 수연이 누나 얘기하셨거든요. 그래, 지금은 뭐하고 지내니? 너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아직 말 더듬더듬하던 꼬마였는데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수연이는 민욱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공사장을 전전하며 재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눈으로 둘러보더군요. 저는 늘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다시 수연이를 만날 때는 번듯한 집과 나아진 형편이기를 바랐던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의 사는 형편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수연이는 남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통장을 하나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니? 엄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그러더니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었어요. 이 큰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받을 수 없다고 돌려줬죠. 그러자 수연이는 웃으며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일자리를 찾다가 모션 캡처 회사에 입사했는데 막 시작하는 곳이어서 대표와 엔지니어 둘, 수연이까지 총 4명이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격리로 들어갔는데 모션 캡처라는 기술이 붐을 일으키면서 수연이도 기술을 배웠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네가 본격적으로 그런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구나? 네, 엄마. 요즘 게임이나 영화에도 많이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회사도 5년 만에 번듯하게 커졌고 저는 창업 공신이라 주식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어엿한 팀장이에요. 제 밑으로 직원들도 꽤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견한 수연이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조만간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최소 30억은 돼요. 저 이제 돈 많아요. 이제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돈 더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민욱이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연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잘해주니? 그럴 필요 없다. 엄마는 너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죄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무슨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저를 유일하게 사랑해준 분이에요. 엄마한테는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사랑 다시 갚는 거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부족해요. 저는 제 딸 수연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서러웠던 일, 좋았던 일, 재밌었던 일을 어릴 때와 똑같이 신나서 저한테 수다 떠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수연이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죠. 저는 수연이에게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새벽 시장에 갔어요. 수연이가 좋아하는 잡채, 김밥, 갈비찜을 하기 위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솜씨를 부려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잘 먹는지 이게 꿈은 아닐까 싶었어요. 아침밥을 2그릇이나 먹고 출근하는 수연이의 모습은 예전에 아침마다 가방을 메고 학교에 나가는 모습과 똑같았죠. 저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4년 전 그날처럼 이 모습이 마지막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수연이는 그런 제 심정을 알았는지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저녁 때 봬요. 그래, 잘 다녀오거라. 저는 그렇게 딸의 출근길을 배웅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연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렇게 찾아와주고 큰 돈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무슨 욕심을 부릴까 싶을 만큼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수연이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딸이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우리 딸 수연이는 정말로 저희 곁에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수연이는 우선 자기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제가 큰 집 알아볼 테니 우선 저희 집으로 이사하세요. 제가 사는 집 여기보다는 훨씬 넓고 방도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이사하셔서 편하게 계세요. 엄마도 식당 일 그만하시고요. 아빠도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병원 다 알아봐 놨어요. 저는 수연이의 말에 뭐라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고맙고 기뻤습니다. 수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넌 우리한테 충분히 할 만큼 다 한 거야. 우리가 네 인생에 이렇게 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고 견뎠어요. 이렇게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제 외로웠던 인생에 한이 풀리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수연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은 수연이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집처럼 넓고 쾌적한 집이었죠. 저와 남편이 쓸 방과 민욱이 혼자 쓸 방이 깔끔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수연이는 우선 남편을 재활병원에 입원시켰고 의사와 상담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더군요. 민욱이에 대한 배려도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몰라요. 공사 현장 일부터 그만두게 했고 집에서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수학원을 알아봤어요. 민욱이는 더 이상 주경 야독하며 코피를 쏟는 고생에서 벗어나 누나 덕분에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제 인생이었어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책을 읽거나 동네 휘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갱년기 우울증 증상을 들은 수연이가 상담을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저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상담 치료와 약 처방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수연이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고통스러웠던 그간의 궁색한 살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민욱이도 대학교에 합격하고 남편의 건강도 호전되었을 무렵 저와 수연이는 단 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민욱이 대학 입시 준비하랴, 남편 재활운동 도우랴 바빴던 수연이와 저에게 그간의 고된 인생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을 주고 싶었던 거죠. 수연이와 저는 같이 짐을 싸고 여행 계획도 같이 세우며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어요. 여행지는 제주도로 정했어요. 얼마 만에 타보는 비행기인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수연이와 손을 꼭 잡고 여행 내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수연이는 근사한 스포츠카를 렌트해 저에게 이곳저곳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하며 자상하고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었죠. 엄마, 저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엄마 생각 참 많이 났어요. 엄마가 원망스럽진 않았어? 어떻게 거기서 버텨냈니? 엄마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더욱 엄마께 감사했어요. 왜?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애들이 많거든요. 서로 잘 챙겨주고 마음을 모아 단체 생활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 같은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애들도 있어요. 저는 누군가를 믿고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할 줄 아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아, 엄마,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제 그 사랑 제가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 딸 수연아, 엄마도 너한테 다 주지 못한 사랑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줄게. 엄마한테는 수연이 네가 절대 밖에서 데려온 딸이 아니야.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엄마 떠나지 마. 성공해서 엄마랑 아빠, 민욱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 형편이라는 건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란다. 이제부터는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떠나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모녀가 되자. 그럴게요,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내 딸, 내 진짜 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